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훈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신청자만 16,000여 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선정된 300명의 국민 패널 가운데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요. 다문화 가족, 탈북자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질문도 민생 문제부터 검찰개혁, 지소미아까지 사실 웬만한 현안들은 총망라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날카로운 질문들도 여럿이 있었고요. 대통령 함께 웃고 또 눈시로 불 켰던 이런 좀 가슴 아픈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2시간여 동안 가진 국민과의 대화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세 분의 패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오른쪽으로 부산가톨릭대 차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오랜만입니다. 우리 시사평론가 장혜찬 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세 분과 함께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좀 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민과의 대화 내용 중에서 조 전 장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커스를 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선정된 국민 패널 300명 가운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어머니에게 첫 번째 질문권을 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얘기를 먼저 꺼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검찰개혁에 있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고위공직자의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에 대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거라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탈북자 등 각계 각층에서 절실한 호소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부동산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 대해 부정평가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질문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에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남은 임기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힌 것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 직접 이거를 다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일부 보신 분도 계시겠고 한 것 같아서요. 각자 좀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장평론가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우선 이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주관한 MBC 제작진들과 한번 또 연락을 해보니 정말 사전 질문을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완전 현장에서 나온 거군요? 네, 어떤 질문이 갈지 청와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식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시도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좀 밀도 있는 질문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고 사안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질문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답답함 이런 부분에 대통령에게 토로하는 제가 느꼈을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송으로 옮겨온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시도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통령 답변을 듣고 재반론을 하는 등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진 게 지금 전반기 다 돌았지만 3번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7번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 미치어 보면 이런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껄끄러울 수 있는, 훨씬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는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좀 더 늘리셔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이 소통에 대한 진정성이 더 확보될 것 같다. 앞으로 후반기 얼마나 더 많은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나 더 야당과 더 많은 소통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뭐 소통의 횟수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질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의 부분에 대해 소통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또 스스로도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요. 지금 우리 장평론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제 직접 방송은 일대 못 보셨다고 그래서 쭉 내용들은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요. 그렇죠. 일부 봤는데 일단 저는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첫째는 이제 그 당연히 뭐 각본이 없고 시나리오가 없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각본이 없는 거는. 예. 근데 두 번째 없는 것이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요. 예. 아무리 그 해도 300명 한마디로 중구난방이고 또 이게 개인 민원성 질문도 많고 네. 정말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날카롭고 이게 물었느냐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게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나 동문서답 예. 또는 이제 두리뭉실한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기사를 봐도 제대로 이게 기사를 쓸 만한 꼭지가 넣어야 되는데 어떤 신문에게 지소미아도 있고 어떤 신문에게 부동산도 있고 뭐 제대로 이게 딱 뭐 새로운 정책이나 변경이 전혀 없는 두루뭉실한 이런 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탁현민 옛날에 그 자문위원 있잖아요. 예. 이분도 본인이 있었다면 이런 기획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게 비판도 했었거든요. 저는 뭐 소통이란 건 뭐냐? 항상 저는 소통은 대통령과 국민의 간격을 좀 좁히고 예. 서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쌍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여주기 쇼통에도 못 미치는 쇼라면 하다 못해 감동이라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재미나 그것도 이게 없는. 따라서 저는 이런 행사가 과연 이게 필요했느냐? 오늘 이게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어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1:1 영수회담 제안했을 때 시간이 없어 못한댔어요. 과연 이게 이런 쇼는 할 시간이 있는데 야당 대표와 1:1로 만나서 정말 이게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이런 시간은 없었나? 이런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 교수님은요? 예, 뭐 저는 어제 뭡니까 국민과의 대화 컨셉 자체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컨셉을 갖고 이제 주간 방송사에서 이 방송 기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 한 지금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다 노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날카로운 질문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제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왔던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를 정말 자신의 입장에서는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 개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저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 명쾌한 답변 물론 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국정을 주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또 상대적인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까지 다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하나의 명쾌한 답변을 찾기보다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의 간격을 좁히고 쌍방향 소통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사실 어제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몇 번의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한 이 방식을 추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불과 6개월 전에 그때 KBS 할 때는 KBS 기자 한 명과 이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당시 상당히 뭐 무례하다, 뭐 일종의 기자도 전문가 패널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질문이 너무 편향되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호프데이에서 직장인 퇴근한 직장인들과의 만남을 맞을 때 그때는 또 뭡니까 이 한정된 인력이 들어갔다 해서 일종의 짜고치기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또 이 많은 국민들 300명 모아놓고 이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일종의 뭐 어떤 그 매체에서는 팬미팅 같았다. 또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러니까 모든 형식들이 다 장단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접하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세 분 다 기본적으로 형식 자체, 국민과 만난다는 형식 자체는 다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런 식으로 뭐 패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이랑 좀 자주 앞으로 남은 반 동안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더 보여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자가 되게 좀 가슴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국민이었죠. 지난 9월이었다고 그러더군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이제 부모가 나와서 이제 질문은 어머니가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고 했는데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미 뭐 최악의 국회다라는 오명은 받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한번 좀 먼저 보고 왜 이런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론가님, 지금 의안 발의 건수가 2만 건은 넘는다면서요? 네, 의안 발의 건수가 2만 4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네. 뭐 발의해서 통과가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처리된 의안은 7천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율이 대략 한 30% 남짓한 거죠, 사실상. 참 그렇군요. 근데 지난 19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19대 국회 같은 경우는 발의 법안 자체는 2만 건에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처리된 법안이 지금 20대 국회보다 높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봤을 때 41%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권한, 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0%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그럼요.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 저는 좀 잘못된 관행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일을 제대로 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 이게 또 언론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나쁜 관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정치적으로 대치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소위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회의를 반대하거나 과거에도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본회의 처리는 지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저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행안위도 있고 정무위도 있고 이 분야별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되어야만 국민들이 국회가 싸우더라도 일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 소위 심사가 잘 되면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 여야가 대치하면 상임위에서 소위 자체가 심사 자체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심사하는 기간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이번에 데이터 3법도 원래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심사가 좀 미진하다 해서 뒤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두 가지 관행, 법안 발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정쟁에 있을 때 상임위까지 다 예. 닫아버리는 것, 이 두 가지 관행을 고쳐야만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민식이 법만 가지고도 한번 조금 더 포커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 실제 그 어린 자녀들을 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민생 현안인 거잖아요. 이런 거조차 이렇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옛날에는 이게 동물국회 이야기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식물국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화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입법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장혜찬 평론가 말씀처럼 또 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옛날에는 전부 이게 대부분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는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의원 입법 제안이 너무 많다 보니 좀 이게 그 현실과 동떨어진 법도 많은 따라서 단순하게 통계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이게 저는 민식이법은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봤거든요. 이거는 이게 통과 안 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앞에도 이게 그 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도성초등학교 예. 거기에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리 카메라 속도 하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자. 예.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반드시 이게 필요한 법이고 보수 진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야가 이런 법까지 예. 처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민생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 추경도 지난번에 봄에 우리 추경 네. 얘기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좀 급하고 현안스럽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거는 좀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또 그러니까 여러 안건들이 처리가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격돌하게 충돌하게 될 경우에 다른 국회에 그러니까 다른 그 상임위 기능들이 마비된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은 뒤로 미루고 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정쟁과 관계없이 국회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지금 사고가 발생됐고 그렇죠. 이렇게 경우 보면 그 과거의 그 입법 이 기간을 보면 보통 최소한 3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에 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법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 법이 아마 저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장평론가님 시스템 얘기를 잠깐 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좀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요거를 좀 시스템화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지금 입법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일하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에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동의하는 내용은 여야의 정쟁 상황, 정치적인 국면과 무관하게 상임위 소위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 무조건 열도록 하는 법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차 교수님 말씀처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심사는 미리 다 끝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때 예. 심사가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고 처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의 본회의에 출석하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해외 일정이나 예. 또는 지역구 일정 때문에 본회의 출석률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주요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본회의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본회의 출석률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서 일정 부분 이상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거나 지나칠 경우에는 의원직 박탈까지 가게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법안이 원하는 그대로 통과되기는 아마 네. 힘들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장담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이 여론으로 밀어붙여서 여러 글쎄요.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일하는 부분을 강제하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법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일을 안 하면 본인들도 부끄러워서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시스템 보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예, 더 짧게.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금 통과해야 될 관문이 법사위에 또 뭡니까 자구 체계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이 심사를 받는 부분인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헌의회 시절부터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 자구 체계 심사를 두는 이유 자체는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자질이라든 입법에 대한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이 최종 다른 법들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조화성 그리고 상당한 또 이거 뭡니까 다른 법들과의 충돌성 이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나름대로의 이그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이 단순하게 자구나 그러니까 글자의 자구 그리고 다른 법과의 충돌 이 체계를 심사하는 것 정도만 하는 기능을 뒀었는데 이것이 지금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이 지금 이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관문이 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민식이법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절차, 문제점까지 말씀을 좀 세 분한테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좀 일사천리로 좀 민생 현안들은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면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제 대통령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처음에 첫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했죠.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한 시민이 임기 2년 반 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유,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분열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먼저 어제 이 내용 보시고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게 조국 임명에 대해서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국 장관을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국민에게 갈등해서 죄송하다. 결과적으로 예. 취지는 이게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갈등을 야기해 죄송하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조국 장관 임명하는 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나쁘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보면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판에서 유죄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임명하는 이게 오히려 나쁜 선례입니다.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혐의가 있을 때는요. 임명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조국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되어야만 임명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관의 검증은 의혹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혐의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쁜 선례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께서는 진솔하게 국민에게 조국 장관의 의혹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명을 밀어붙인 거 이게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결과적으로 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요.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권력의 신여가 안 되고 권력의 충견이 안 되고 독립을 시키느냐.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말씀이나 법무부는요. 오히려 검찰을 법무부가 완전히 지휘 통제하겠다. 수사할 때는 사전에 보고도 하게 하고 법무부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개혁입니까? 오히려 법무부든 청와대든 검찰은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의 방향도 저는 잘못됐고요. 어제 검찰개혁 6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그 원래 바람직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공수처 얘기도 어제 대통령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수처도요 아주 이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상당히 지금 자유민주국가의 외국의 선례가 없어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무소불위 그럼 이게 판사, 검사, 고위직만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을 좀 폭넓게 더 수용해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정도로 급하냐. 오히려 저는 이게 검찰 길들이기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국민들 설문조사할 때 여러 번 나왔지만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던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야 된다라고 보시기 힘드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안도 있고 그다음에 백혜련 안도 있고 지금 이게 추진하는 측에도 이게 전혀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지 이게 뭐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사안이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좀 통으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장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은? 저는 검찰 개혁 관련돼서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 네, 지금 사실 제가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 만나서 직보한 내용 보게 되면 검찰총장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발족한 게 아닙니다. 2017년에 이미 1기에 민변 출신들, 진보적인 법조계인들이 많이 참여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냈던 권고안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 보고도 최대한 축소하라는 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축소시키라던 그 법무부 장관 보고를 확대하라는 게 대통령에게 직보가 됐잖아요. 180도 바뀌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냈던 개혁안을 180도 뒤집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어야 됐다는 점에서 좀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많이 아쉬웠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당 탄압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은 맥락을 봐야지 숫자만 가지고 아까 단편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 기자회견 숫자를 가지고 우리 앵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여당 정부 출신인 건 맞습니다만 이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으로 인해서 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어버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왜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는 담당자거든요. 3년이 다 돼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숫자 비교로
고위공직자가 정부 출신이 많으니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이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어제 한 시민이 질문했던 부분은 임기 2년 반 만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이유를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결국은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초반하고 자, 이 검찰 건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 묻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그 지명, 임명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당히 국민적 대결과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뭐 진솔한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부분인데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딴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거의 2년 넘게 자신의 민정수석으로 매일 만났던 그런 참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한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또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명 이후에 빚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아마 그러니까 내심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국 장관 지명 그러니까 임명 후에 상당한 대립과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지명과 그리고 또 임명 그리고 그 이후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국민들 갈등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동력을 삼아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잘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저는 두 분의 말씀과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 우리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거의 다 지금 정부 여당 소속인데 이 지금 오히려 그런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야당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크죠.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에 예를 들면 근원의원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의 근원의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임명이 아니라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당히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사실상의 전면적인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중립성, 독립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이 공수처 제도 같은 것이 다른 나라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또 그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그런 선례는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행사해왔던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이 누적된 결과가 바로 공수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 바람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 가장 최적화된 법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의 장으로 놓은 것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었고요. 각각의 생각이 다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어제 대통령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현 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 작업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현재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 검찰 개혁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검찰의 소위 말하는 셀프 개혁에 대해서 신뢰를 좀 보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그냥 중복돼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힘을 오히려 셀프 개혁, 자체 개혁에 실어준다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좀 약간 좀 그 작은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이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그 최근에 보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상당히 갈등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다시 이게 신임한 거 이 예.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근데 검찰 개혁하면서 지금 이게 그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장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들 대다수는 제가 알기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이게 지지하고 있거든, 윤석열 총장을요. 네. 근데 조국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거는 전 논리적인 연관성을 모르겠어요. 조국 수사하면서 이 검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원칙대로 이게 엄정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조국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게 논리적인 저는 연관성을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국민의 인권하고 무슨 관계있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특수부라는 게요. 평범한 국민들 조사하는 게 특수부입니까? 특수부는 이게 국회의원들 비리나 장차관 높은 사람들에게 뭐 뇌물 받거나 이런 비리를 수사하는 게 특수부예요. 이 특수부나 직접 수사 없애면 뭐 예를 들어 이게 조폭 수사, 마약 수사 다 없애면 이게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직접 수사 부서를 다 없애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자른다. 예. 그럼 이게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히려 이게 있는 기득권층한 데는 특수수사 라인을 없애면 도움될지 몰라도 저는 평범한 국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개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말 이게 국민 대다수한테 도움이 되는 인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의 개혁이 돼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전부 직접 수사 없앤다든지 오히려 이게 권력에 보고한다든지 권력 수사를 막는 예. 오히려 저는 검찰 개혁이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 앞으로도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또 많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부분이죠.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검찰의 엄정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가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들 검찰이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좀 검찰이 너무 좀 자기 친향적인, 자기 좀 우호적 이런 식으로 했던 모습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검찰이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요. 예. 많이 가봤거든요. 서초동. 근데 이걸 외치는 분들 보면 전부 조국 장관은 상당히 표적 수사 탄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고 검찰이 예. 이런 게 구호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대다수 국민의 저는 의사는 아니라 보거든요. 조국 장관의 실세 중에 실세고 현직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만 해도 검찰 개혁은 이미 80, 90% 진일보한 거예요. 오히려. 따라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계속 조국 수사를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오류가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그러니까 팩트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필요성이 조국 수사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양수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팩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조국 사태를 에서 불거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조국 사태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커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평론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그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한 셀프 개혁에 대한 신뢰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드릴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대검이 법무부보다 한 발 앞장서서 내부 개혁안을 계속 먼저 발표해 왔습니다. 네. 특히나 인권 부분을 강화하고 특수부도 많이 폐지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검찰의 지금 내부적인 감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검사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많이 이양하는 등의 노력이 이미 대검발 개혁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큰 줄기로 봤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다. 지금 어제 말씀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개혁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지난 8일에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끝난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도 모르게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단독 보고를 받고 대검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저희가 앞서 말했던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는 것들이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좀 앞뒤가 다르지 않은가. 특히나 보고를 받은 거 가지고 딱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다르다고 대검과 하기엔 좀 그렇지 전혀 않을까요? 협의 없이 그런 식의 직접 수사 폐지나 네. 보고가 관련된 것을 직보를 받았고 이 직보 이전에 김호수 차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것이죠. 검찰 개혁안 합의할 수 있는 만큼 가져오라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검과 전혀 상관없이 이른바 윤석열 패싱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정말 윤석열 총장의 내부 개혁안을 지지한다면 이러한 개혁안들, 김호수 차관이 가져온 안들이 대검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검찰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하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예.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직접 수사 부서를 다 폐지하고 지금 개혁안을 보면 검찰의 정보 기능까지 폐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손발과 눈, 귀를 다 가리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검찰의 특수부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벌, 기득권,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어떤 비인권적인 수사 관행이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하지만 네. 그를 빌미로 해서 검찰의 손발과 눈길을 다 가리는 식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수부가 없으면 재벌 수사는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찰에게 수사를 이름해야 되는데 인지수사 그래요? 능력이나 이 특수부가 먼저 이 재벌의 어떤 비리, 정치인의 비리를 먼저 파악하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먼저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수사에 들어가는 것들, 내사에 들어가는 행위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수부 폐지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은 거학이다. 지금의 검찰 개혁을 보게 되면 뒤에서 거학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희찬 평론가의 말씀에 상당히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들이 있냐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상당히 거학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수사, 인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검찰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여러 가지 전국의 추이 그리고 또 검찰의 여러 조직의 이해적인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뭉개기도 한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쓰거나 국면 전환용으로 쓴다든지 사건 덮기로 쓰거나 이런 거죠. 쓴다든지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권을 악용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예. 측면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이 필요성이 제기됐던 예. 것이고요. 그리고 거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안적인 측면으로 지금 대두된 것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예. 공수처 문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순탄하게 법 입법화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인지 수사의 기능 축소로 인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우려되는 예. 측면들은 상당히 보완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재벌들은 뭔가 이렇게 거학 집단처럼 혹시 들리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분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16,000건의 그 국민 패널들의 질문들, 국민들의 그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많았던 게 역시 경제 분야였다고 그러더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몇 가지 좀 좁혀서 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 답변 내용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먼저 보죠. 우리 소 변호사 먼저 하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역사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요, 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어요. 예. 그만큼 이게 경제나 민생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가요, 의도는 나쁘지 않다 봐요. 예. 항상 이 의도는 정말 포용적으로 성장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양극화를 해소해 보자. 이런 게 의도는 정말 선하다 봐요. 그러기 정치에서요, 막스 베버도 이야기했지만 의도가 선하돼서 모든 게 결과를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정치에서는 이게 오히려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도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과만 가지고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게 올리는 의도는 정말 좋죠. 그럼 이게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이 준다. 이거는 이게 경제학의 상식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이 줄고 있고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빈부격차가요, 오히려 그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과도하게 갑자기 올린다.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 5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게 연구소 있죠. 반도체 그때 연구하는데 그게 52시간 규제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는 이게 밤샘에도 연구하고 3일 밤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게 기업의 자율에 맡겨줘야 되는데 의도야 뭐 52시간 다 좋지만 그렇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이게 고치겠다는 이런 이게 반성도 필요한데 어제도 제가 토론을 보니까 이분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뭐 보안입법이 없다. 또 이게 국회 탓,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그 야당 탓하기 이전에 잘못된 경제 정책은 좀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소득 주도 성장부터 뭔가 이게 좀 수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은 무조건 정책이 옳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 반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데서 저는 상당히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장평론가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념이 있을 수는 있죠. 집권했으면 그 실험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여를 돌아보면 대외 경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나 이 국정 운영 집단이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됐다. 결국 지금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다소 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뼈저린 반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이었지만 집권 초반기에 이 청와대 경제정책을 세팅했던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그리고 다시 1년이 더 지나면 이 모든 경제정책의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중국 대사로 영전을 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집권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장하선 전 정책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이 했던 약속에 좀 지쳐있다. 더 기다릴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의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진솔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 2년 반 동안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인정이 전제된 채로 한 번 더 믿어달라 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반성은 상당 부분 많이 빠지거나 약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믿어만 달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에는 지난 2년 반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말씀을 순순히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좀 판단하기에는 마음이 좀 많이 경제 분야에선 닫혀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뭐 결국 경제 문제는 결국 쉽지 않은 과제죠.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이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방향과 목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공감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중에 공약했던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경제 민주화하고 저는 큰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여야 모두가 공감했던 구호 자체가 전역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 목소리가 예. 모아진 그 구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해오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작용의 문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짚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될 길이지만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보완을 약속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경우도 그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앞서 우리 최성욱 변호사 말씀처럼 각 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지금 탄력 근로자라든지 유연 근로자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지금 그 국회에 지금 내놓은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 논의가 지금 미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예.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지금 반성과 소통의 이걸 전제하고 예.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 경제 정책이 나중에 성과가 안 날 경우는 그거는 오롯이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한다면 부동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으로는 경계 부양, 과거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의 집값이 22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 값이 좀 오르고 있는 현실은 또 있고요. 이 부동산 관련돼서 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건 우리 차 교수님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정책 중에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고 있다. 단지 앉아 지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앉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 고가 아파트의 인상 때문에 상당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나마 아주 그러니까 뭐 다행스럽다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예. 서울의 그러니까 그 고가 아파트의 이 지금 그 가격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그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가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로또 당첨이라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또 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자체가 공급 물량의 축소로 나타날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가격 상승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대통령이 가장 이게 자신 있는 게 부동산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제 답변 중에 가장 황당하고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이 부동산 문제예요. 예. 지금 부동산이 이게 양극화되고 있죠. 강남 집값이 평당 1억 돌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도 많아요. 그럼 이게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권이 잘해가지고 정책을 잘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이게 거제도든 울산이든 조선은 불황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지방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 악화로. 경기 악화도 또 정권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권의 책임이죠. 경기가 악화된 게요? 그것도 이게 경제니까. 제 말이 이게 지방의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너무 이게 급격한 상승도 안 되지만 하락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유일한 자산이 재산이? 부동산인데 예. 이게 하락하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지방의 집값 하락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경기가 악화돼서 집값이 폭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는 이게 정책이 어제 강남 부분은 1억 돌파인 거, 강남 집값 잡는데 실패했다는 걸 겸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부분은 인정 안 하고 지방은 이게 경기 악화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잡았다. 이게 문제고요. 지금 이게 젊은 신혼부부 여론층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부동산에 불만이 많은지 정말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게 들어보고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평론가님 부동산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짧게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정권 전반기, 지금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돌았기 때문에 정권 전반기별 서울 집값 상승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2003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서울 집값이 무려 19.11%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에서는 마찬가지 2년 반 동안 3.44%가 상승을 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2.55%가 상승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0.41%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부로 평가받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가 이건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라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건설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했다고 하는데 왜 집권 전반기 평균 서울 집값 상승률이 3%, 2%였는가? 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입만 열면 부동산 규제를 외치는데 왜 노무현 정부는 19%, 문재인 정부는 20% 넘게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어야 되고요. 제가 저 자리에 갔다면 이 데이터를 그냥 여쭤봤을 겁니다. 그랬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정말 궁금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집값이 비교적 별로 안 올랐던 이유도 아십니까 혹시? 그 당시에는 국제 경기가 안 좋았었죠. 대외 경기와 세계 국제 금융 경기가 당연히 금융 위기로 안 좋았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2.55%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대출 많이 늘려줘서 부동산 경기 부양했다고 입만 열면 이 정부의 국토부 담당자들이 비판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여쭤보고 정책을 싶은 겁니다. 풀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로 또 그런 안 논리라면 될까요? 네. 역대 정부, 박근혜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잘한 건 우리가 잘해서고 못한 건 앞정부 탓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느 정부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는 논리라고 지금 정책을 봅니다. 펼치면 그 정책이 바로 효과가 나옵니까? 바로 효과를 잡겠다고 말했던 것이 9.1 부동산 규제 대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려 이 주택 대출을 40%로 규제하는 그러한 유동성을 묻는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펼치면서 이 정책으로 자신 있다고 말을 했던 게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외교 안보 현안 하나만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얘기하고 쥐소미아 얘기가 이제 외교 안보 현안 얘기가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짧게 한 말씀 좀 듣죠. 차 교수님, 외교 안보 관련된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제 대통령 답변 보셨어요? 대통령이 어제 지금 가장 외교 안보 현안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결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뭐 때문에 지금 비롯됐느냐, 한국의 지금 안보무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금 지금 그 규제를 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을 안보 부분에서 신뢰를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 지소미아 부분과 관련해서 이 양국 간의 신뢰가 바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확한 문제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군사 협력은 계속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한 시선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모순, 당혹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또 이게 뭐 옛날에 전쟁 위기에서 평화가 왔다고 또 자화자찬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전쟁은 이게 종이 위의 협정이나 대화로 막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게 강력한 힘,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국민의 국방 의지, 이걸로 막는데, 전 정권보다 이게 현 정권이 얼마나 이게 국방력을 했길래 전쟁을 막았나? 저는 이게 북한하고 뭐 협정은 많이 하고 대화는 많이 했지만 지금 이게 북한이 미사일 쏜 거면 몇 번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 정권의 전쟁 위기를 막았다는 것도 자화자찬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하고 지소미아는요. 지소미아는 이게 무조건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와 전액의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결부고, 한미일 안보 축의 핵심이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이게 무조건 연장을 해두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는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무조건 이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보와 경제는 전액의 축이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소미아는 조건 없이 연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장평론가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도 참관하고 그로 인해서 위기가 다소 억제된 부분은 고평가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가장 큰 요인으로 각종 여론조사마다 국민들이 손꼽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열매를 좀 땄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우리가 따고 싶다고 딸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축에 우리가 종속된 변수라는 점을 좀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위기 억제에 대해서만은 저는 뭐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한미동맹이 약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사실
많이 모욕하는 여러 논평이나 담화들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대북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을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0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남북과의 위기관계 많이 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그리고 이 한일 관계를 한미일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일이라는 문제로만 바라봤던 점이 아닌가. 이것이 남북 관계에도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안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쉽다, 이런 반반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방위분담금 6조 원 요구한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일정 부분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국 측의 협상 태도나 전략이 다소 지나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미 국방부에서 1년 동안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실제 금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다. 이런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조 2천억도 우리가 기존에 내던 것보다 2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협상을 해야지 갑자기 5조를 들고 나온 것은 저는 실무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전을 위한 그러한 액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5조까지, 6조까지 가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다는 지적들도 나오던데. 글쎄요. 우리가 충분히 좀 아직까지 3차 협정이 지금 파행으로 끝났지만 보통 방위 분담금 협정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10차, 11차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한 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좀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가답게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과감하게 지르는 스타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액수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봐야겠죠, 정부의 능력을. 알겠습니다. 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 이 단합해서 상당히 좀 결연하게 맞서는 의지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야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뭐 워낙에 이제 극으로 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여야 반응을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야 반응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시간이 각 우리 패널 분당 한 1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분들을 반영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각자 우리 패널 분들의 생각을 한 말씀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다시. 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규정한 것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소통의 대통령, 강화국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국민과의 대화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가감없이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와 아울러서 지금 그러니까 임기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아울러서 협치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지금 아까 뉴스에 보니까 한교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단식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야당이 저렇게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당과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묵자 이야기를 이분이 뭐랬냐면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보는 게 좋고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귀로 듣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계속 한 눈하고 한 귀로만 들어요. 어제 참석한 300명 중에 과연 이게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저 같은 이런 게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어제도 이게 팬카페처럼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다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만 듣고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의 전환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협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소미아든 방위비 분담이든 52시간이든 이게 현안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하고 저 국민 300명하고 토론해서 쇼해서 해결됩니까? 바로 근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만나서 과연 이게 방위비 분담 어떻게 야당의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이게 52시간 빨리 협조해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 통과를 해야 되니. 따라서 저는 협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금처럼 독선과 독주보다는 앞으로 남은 임기는 정말 진정한 협치로 가서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때 그때 저는 선거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장평론가님. 네, 저는 짧게 제가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답은 국민 여론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숱한 전반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1위가 바로 남북 정책이었습니다.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시라 믿어드리고 싶고 부정평가의 1위는 역시나 경제 민생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정책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국민 여론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반기 운영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의 주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차재원 교수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장혜찬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일부 개신교 단체와 국회의원 40명이 그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이슈 따라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와 함께 의원 40명이 고치자고 드는 건 국가인권입법 2조입니다. 성별, 종교, 용모, 출신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법 처리된다는 일방적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사들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인권입법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안 의원이 거론한 사례 역시 교내 시설을 이용한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와 강연회를 금지한 대학들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금지 공고였을 뿐입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왜곡된 주장까지 그대로 인용해 개정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짐승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 의원 32명 등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지역군의 영향력이 큰 개신교를 의식한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엔 소수자 인권 존중을 당 강령으로 삼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도 포함돼 있었는데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게 금방 철회할 걸 뭐하러 저런 걸 또 냈대요? 아, 그러게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돼서 뭐 특히 동성애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 어제 국민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종교 단체의 어떤 그런 지향점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4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법안을 발의한다, 이렇게까지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을 글쎄 뭐 다양성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 것이고 그 다양성은 이제 어떤 개인의 지향이라든지 뭐 성향, 취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익에 해가 없다면 최대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다양성이라든지 관용 이 자체를 허무는 그런 태도 역시도 다양성과 관용 속에 포함시킬 거냐 했을 때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뭐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판이 좀 작동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현재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사실 1990년대만 해도 예전에 1997년 대선을 보면은 이회창 후보, 이인재 후보, 김대중 후보가 그때 경선을 치룰 때도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와 같이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불과 10년이라든지 몇 년 사이에 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제 한국의 개신교 중에서 일부 이제 좀 보수적인 내지는 극우적인 교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 비슷하게 이 성소수자에 대한 위험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헌금 받고 이런 식으로. 네, 하여튼 그런 네. 그 공격 대상이 된 것이 비근한 게 1990년대에도 락 음악에 대해서 사탄의 음악이다. 네. 요즘엔 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거에 좀 비슷한 그런 것이고 사실 개신교 교리에서 동성애자는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건데 예, 거기서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 성인 남성이 예. 그 어린 남성에 대해서 저지르는 예. 성폭력을 막기 위한 예. 그런 구절은 있지만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무슨 거부를 한다거나 이것이 과연 개신교 교리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교인분들 중에서 이 거부감을 느낀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표를 네.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저런 법안 또 발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2명의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서삼석, 이계호 의원 두 사람 다 호남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그 호남이 좀 개신교 교인들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공천이 되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천이 되셔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저런 굳건한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뭐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내용들 한번 살펴봤더니요. 채용비리 입시 비리 연루자 공천 배제, 국가장학금 1조 증액,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그다음에 능력과 성과가 적용되는 인사 클러 시스템 마련. 뭐 내용이 다 괜찮네요. 네, 뭐 언론적으로 일단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 진보든 보수든 이걸 좀 맞아요. 떠나서, 그러니까 예. 비리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거는 당연한 너무나 거죠. 당연한 예.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오히려, 정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하나 주고 보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년 기본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청년 기본법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라고 보면 돼요? 네, 청년기본법은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다른 법률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드는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청년기본법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어떤 첫걸음으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나의 어떤 일종의 좀 예. 기본 규범 같은 걸 하나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거기에 뜻이 뭐 되겠군요.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지 그렇죠. 또 예.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네. 강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본법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법률이 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차별적인 부분이랄까요? 이거는 국가장학금 규모 1조 원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보 쪽에서 내걸어왔었던 무상교육 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상교육은 아예 어떤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없앤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국가장학금,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겁니다. 네, 장학금의 기준이 경제 사정일 수도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은 학비 면제보다는 장학금을 증액해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전형적인 보수적 우파적인 학비에 대한 해법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야 뭐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네. 뭐 비판받을 여지도 없고 좋은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어제 이 발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런 어떤 비전 있는 네. 정책을 발표하는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고 그래서요. 무슨 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이 발표 시각 자체가 2시였어요. 오후 2시.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지자체나 국가의 행사에서 흔한 일인데 낮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청년들이 예, 직장 그래서- 다니는 분들은 못 오겠군요. 네, 애써 참석을 한 청년 참석자 중에서도 이 평일 오후 2시에 한다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얘기다. 맞네요. 네, 학생 중에서 뭐 공강이거나 휴학 중이거나 그런 학생들 정도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실업 상태인 그런 그렇죠. 청년이 올 수 있는 예. 건데 예, 이 시간대를 봤을 때는 청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정말 있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네. 행사를 만든 거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년 의원이죠. 신보라 의원이 다음부터는 이런 시각에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그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져서 예당초 잡아놨던 시간보다 길어져서 청년 참석자들의 시간을 잡아먹었다라는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참석한 청년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행사에 가면은 현재도 지방 곳곳에서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행사에 가면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동네 유지라는 사람들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경로당 총회를 가도 동네 유지분이 너무 사전에 발언을 길게 해가지고 네,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이 행사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당직자들, 공직자들 발언이 너무 길어졌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 뭐 노땅 정당, 쉐임 보수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는 사실은 물론 뭐 시간이 이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청년들이랑 뭔가 교감을 하려고 이렇게 정책도 좀 만들고 그래서 네.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쉐임 보수라는 건 샤이 보수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쉐임 보수라는 네. 얘기는 사실 저는 어제 발언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렇죠. 보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부끄러움인데 샤이는 좀 쑥스럽고 예. 차마 얘기하기가 조금 이런 의미라면 쉐임 보수는 진짜 나 부끄러워서 지지를 못하겠다라는 예. 샤이 보수는 보수라고 자기를 지지 성향을 예.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쉐임 보수는 이래가지고 보수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쉐임 보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당의 이 그 청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네. 과거에 비해서 바뀐 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이게 자유한국당의 문제인가, 자유한국당만의 문제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서 예. 청년들을 부른다고 불러요. 요즘에 청년을 많이 호명을 합니다만 계속 대상화되어 있고 예. 정해져 있어요. 청년의 상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의 부족이라든지 예. 또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권 전반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청년을 부른다 한들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예. 이렇게 손님 대접받는 예. 그런 현상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그럼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젊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20대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남자라고 얘기가 돼서 왜 청년이고 20대면은 남녀가 있는데 왜 남자들만 주로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여성 청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네.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 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영입을 하려고 해도 20대 여성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입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한테만 국한되는 얘기가 이것이 아닌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도 정책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용이해지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럴수록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을 좀 다시 질문을 좀 드리면 보니까 청년 대변인 제도를 여야들이 두고 있더군요. 네.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청년 대변인. 그다음에 어제 한국당의 청년 정책 비전 이렇게 자꾸 청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화하고 뭔가 자꾸 명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딱 특정화돼서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만 나올 수가 또 없는 거고 오늘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정치권에서 청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바뀌는 시대 흐름과 좀 역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별로 안 바뀐다는 얘기를 자꾸 그래서 해요. 네, 굳이 청년이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만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도 뭐 계속 청년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의원이면은 이제 어른 대접해주고 이런 게 문화였었는데. 영감님이라고 그랬답니다. 네, 그때. 그거는 좀 거꾸로 이제 어린 사람을 영감님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청년이라고 굳이 호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쪽 구석에다가 자리를 조금 마련해줄게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표로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예외적인 사례가 정의당일 것 같은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년 대변인이라고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대변인이 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 또 빼버리고 그냥 대변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배려, 기성세대의 배려보다는 청년 세대 스스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정당이 갖고 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흔한 사례인데 해외에서는 청년 정당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렇죠. 예,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정당 내부의 청년들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한 풍경입니다. 근데 한국의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간에 과연 당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당내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예.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했을 때 이 역시도 청년 영입이라고 했을 때도 좀 말 잘 예. 듣는 내 마음에 드는 청년들을 예.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진보 진영,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참여연대나 이렇게 진보 진영 단체들, 기관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부분이죠.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없느냐라는. 네. 네. 똑같이 이제 보수처럼 이렇게 경직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았던 게 바로 딱 그 포인트가 아니냐. 그 공감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가 되는데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대구 출마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제 서울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여전히 뭐 계속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가에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당 내에서 이런 그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 네. 이후에 어떤 그런 일부 좀 변화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김세현 의원이 당 해체까지도 얘기를 했고 당 지도부의 불출마 얘기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파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세현 의원이 어쨌든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게 황교안 대표하고 아주 크게 뭐 괴리가 있었거나 사이가 나쁘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마찬가지인데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도 예, 이 당 지도부가 아주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예, 그랬다면 이미 김세현 의원은 친박의 공세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상실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당에서 좀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구에 얼마 전에 가서 예, 북콘서트인가를 가졌거든요. 근데 김세현 의원 선언이 나오자마자 대구 출마 의사를 철회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글쎄요, 뭐 사전에 혹시 교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될 것 같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 대권 주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대구에서 한번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가서 그럼요. 어려운 승부라도 치러서 그럼요. 이겨내는 게 더 낫겠다 그럼요. 이런 판단을 예. 또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야심을 갖고 있고 그런 비전, 그 야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죠. 그걸 피하면서 그 야망을만 갖고 있으면 이건 욕심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짧게 뭐 계속해 얘기가 나와서요. 네. 짧게 한 말씀 더. 홍 전 대표는 당 내에서 부는 불출마 요구, 중진에 대한 불출마 요구에 전혀 꺾이지 않겠다. 그리고 굳이 내가 험지라는 곳에 나가지도 않겠다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다음 대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두 번째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겠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그 이름으로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가겠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변하지 않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무소속은 뭐 엄포 정도로 지나가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쉐임 보수라는 비난을 받는 모습이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여성은 거의 뽑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의 약간 구태스러움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진보와 보수라는 이 편가르기가 그리고 영남 호남식의 이 지역 감정이 본인들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됩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신청된 질문이 16,000개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고 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야는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국회가 받고 있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 역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